자, 이번 주는 우리가 그 실습 시간에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생성 패턴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GOF에 대한 패턴을 다룰 때, 패턴의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데 관여되는 그런 패턴들, 그 다음에 구조 패턴은 클래스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둔 패턴들, 그 다음에 행위 패턴 같은 것들은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패턴인데, 오늘은 생성 패턴 두 가지, 팩토리 패턴하고 추상 팩토리 패턴, 그 다음에 우리가 빌더 패턴이 있는데, 빌더 패턴도 같이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성을 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생성자를 씁니다. 컨스트럭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스트럭터는 객체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때로 이제 변형을 줘서 객체의 초기 값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객체 생성자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카피를 하거나 또는 생성할 클래스를 뭐 선택하거나 이럴 때 조금 객체를 생성하는 것 이외에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성 패턴에 대해서 소개할 때, 먼저 우리가 컨스트럭트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생성자라는 건, 우리가 어떤 메소드인지, 스페셜한 메소드인데, 이 문법 규칙을 한 서너 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우선은, 클래스와 같은 이름을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할 때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new라는 거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만약에 생성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성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파라미터 없는 거를 디폴트로 우리가 제공합니다. 자바의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문법 규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이제 나올 텐데요. 생성자에 우리가 this라는 걸 쓰든지 아니면 super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런 문장들은, 생성자의 구현 안에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나와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문법 규칙을 잘 알아가지고 써야 되고요. 생성자는 여러 개인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라미터가 뭐 없는 경우, 여러 개인 경우, 그 다음에 그 중에 뭐 일부인 경우, 디폴트인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협력, 뭐 슈퍼를 부른다든지 또 다른 생성자를 부른다든지 이럴 때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협력에 관해서 지금 좀 까다로운 걸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firework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fountain이라는 분수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책에 나오는 예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firework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불꽃놀이 하는 화염이 마치 분수처럼 올라가게 하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상속받아서 둔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클래스 두 개에 대해서 생성자를 주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만약 생성자를 줬다 그러면 얘도 생성자를 디폴트로 그냥 쓰고 얘도 디폴트 쓰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firework에다가 이런 생성자를 추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디폴트가 아니라 여기에 구현을 해서 네임을 주고 이 네임을 지금 받은 네임을 이 파이어웍에 가지고 있는 네임 속성 안에 지금 저장하는 거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것만 파이어웍에 생성자를 추가했을 때 이 파운틴에서는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디폴트 생성자만 우리가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위에 있는 거하고 협력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생성자를 불렀을 때 이 위에 거 슈퍼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파라미터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성자를 이용하는데 그 생성자는 뭔가 규칙을 가진 메소드다.
그래서 그 규칙 몇 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성자는 그냥 객체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건데 그 이상의 필요, 아까 우리 파라미터를 받아서 초기 값을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객체를 생성하기 전에 준비를 한다든지 뭐 다른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로직 밖으로 우리가 객체 생성을 의뢰하거나 또는 아예 객체 생성자를 부르지 않고 그 객체를 생성하는 것 대신에 다른 로직으로 밖에 의뢰를 해서 객체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는 패턴은 세 가지인데요. 빌더 패턴하고 팩토리 메소드. 이 팩토리 메소드는 예전에 우리가 패턴을 한번 소개할 때 간단히 다뤘던 내용이고 아마 추상 팩토리도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는 그런 메소드 또는 어떤 abstract 클래스와 그 밑에 있는 그런 패밀리들 그런 걸 우리가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빌더 패턴이요. 빌더 패턴에 쓰는 이유는 객체를 생성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객체 정보를 수집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잘 안 와닿는 말일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떤 객체를 생성합니다. 지금 여기 예약이라는 객체를 생성해요. 여기 생성자가 쫙 있는데 예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만약 줘야 된다고 합시다. 뭐 우리가 단체로 관광여행 가는데 1인당 얼마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고, 누가 인솔하고, 어디 경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알아야 이 객체를 만약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예약에 대한 정보가 만약 부족할 때는 이 객체를 만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빌더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객체를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정보가 한꺼번에 다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일부만이라도 충족됐을 때 객체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때 빌더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객체 생성을 클래스 밖으로 옮기는데 얘는 이제 뭔가 객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빌딩하는 내용을 생성자 밖으로 끌어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로 연관된 복잡한 생성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더 패턴으로 잘 리팩토링해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생성자를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역할들이 분담이 되고 단일 책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지금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재제공되지 못하는 객체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을 하는데 예약이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헤드 카운트는 몇 명이 가느냐, 그 다음에 어느 도시에 갈 거냐, 그 다음에 1인당 얼마 내고 갈 거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다 결정을 해야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중간에 우리 예약할 때 처음에 초기 단계에는 이게 다 완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베이션 객체를 생성할 때 어느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객체를 만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데 중간에 아직 정보가 다 완벽하지 않을 때도 객체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객체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효한 예약의 요청만 아니라 잘못된 예약을 모두 객체를 생성한다. 잘못된 예약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정보들이 아직 빠져있고 아직 모르는 그런 예약도 우리가 객체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정보들이 확인되면 그걸 더 추가하자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중간에 여기 파서라는 걸 두어가지고요. 파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이런 요청 텍스트를 파싱해가지고 이 정보들을 레저베이션 객체에다가 지금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있는 빌더가 뭐냐면 파서에 의해서
파싱된 정보를 얘가 set city, set date, set dollar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얘가 셋업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생성자를 호출하게 하는 그런 형태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한꺼번에 이 레저베이션 객체의 생성자를 불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빌더라는 놈을 불러가지고 얘가 중간에 계속 객체를 빌딩해 나가는 역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 빌딩 됐으면 이걸 만드는 그런 형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예약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 중에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여기 빌더에다가 넣어가지고 빌더가 이런 조건이 넘으면 이제 뭐 완벽하게 뭐 그 완성된 그런 객체로 만들어주고 레저베이션 객체로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좀 미완성된 객체로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한 객체를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레저베이션 빌더가 지금 forgiving 빌더하고 unforgiving 빌더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유효한 거하고 유효하지 않은 걸로 지금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unforgiving 빌더에는 만약에 유효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나오면 여기 지금 빌더 exception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다가 얘가 못 만드니까 예외 조건이니까 그런 예외를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저베이션은 굉장히 단순화되고 이런 복잡한 이 빌더의 객체를 생성할 거냐 말 거냐는 결정 또는 이런 파소에 대한 결정 그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생성자는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스캐너 같은 것도 이제 뭐 아까 점진적으로 뭔가 객체를 만들 때 어떤 그 빌더의 어떤 일부분이니까 그런 책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단위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거 중간에 스캐닝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예외 발생시켜가지고 그 객체 만드는 거에 어떤 예외를 처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빌더를 사용한 예제인데요. 아까 그 레저베이션 클래스에 지금 빌더가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여기 있는 parser를 불러서 그 unforgiving 빌더가 그걸 parsing 해가지고 만약에 레저베이션 객체가 맞다 그러면 그거를 빌드에는 레저베이션을 빌드하는 그래서 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내보내서 exception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빌더 패턴의 전형적인 그런 예제입니다. 자, 빌더 패턴을 정리하면 객체 생성 로직을 클래스 밖으로 옮기는데 왜 옮기냐면 생성자가 너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룰이 있다 그러면 객체를 만들어내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처리를 생성자 밖으로 떼어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 번에 모든 생성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뭐 중간에 어떤 데이터가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파라미터 데이터가 수집돼 가지고 완성되는 그런 형태는 우리가 빌더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잠깐 끊었다 할까? 자, 다음은 팩토리 패턴인데요. 그 팩토리 패턴을 왜 쓰는지 우리가 그걸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제가 지금 왜 우리가 팩토리 패턴을 쓰는지 안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소개하는데 이거는 아주 유명한 예제입니다. Head First Design Pattern이라는 아주 쉬운 책인데 그 안에 나오는 예제인데요. 지금 여기 dog이라는 게 있고 dog의 종류가 지금 여기 뭐 말라드 dog, 그 다음에 디코이 dog, 러버 dog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이 dog의 여러 가지 종류를 뭐 피크닉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서 다른 걸로 그 생성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피크닉일 때는 뭐 말라드 dog이 필요하고 헌팅일 때는 디코이 dog이 필요하고 베스트업에서는 러버 dog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일 때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게 계속 고정적이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괜찮지만 이런 dog에 대한 서브 타입이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또 바뀔 수 있는데 그럼 바뀐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그 dog의 타입에 의존되게 되고 변경할 때마다 다시 코드를 수정하고 컴파일 다시 하고 만약에 뭐 여기 있는 뭐 헌팅이나 디코이 덕이 없앤다 그러면 뭐 이 부분을 다 삭제하고 또 다시 코드를 변경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헤드포스 책에 나오는 예제인데요. 지금 피자 스토어의 어떤 뭐 피자 종류에 따라서 메뉴에 따라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간단히 프로그램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피자 스토어에 피자를 오더하는 메소드인데요. 지금 그 타입에 따라서 그 타입이 만약 치즈 피자라 그러면 치즈 피자를 생성하고 그릭 피자라면 그릭 피자, 페페로는 페페로니 생성해서 여기에 이제 뭐 피자를 뭐 반죽을 하고 뭐 토핑을 한 다음에 베이크를 하고 그다음에 잘라서 그다음에 박스에 넣어서 서빙하는 과정을 지금 프로그램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기 피자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 여기 폴리모피즘으로 같은 변수에 쓰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불고기 피자가 올라갔는지 뭐가 메뉴에 바뀌어지면 분명히 이 부분은 변동이 있을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의 문제, 그 dog에 대한 것하고 똑같이 객체를 생성하는데 융통성이 없어지고 예전에 우리가 학기 초에 배운 것들처럼 굉장히 그 디펜던스 인버전으로 구체적인 거에 우리가 의존된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하는 코드를 좀 캡슐화해서 이렇게 새로 수정된 클래스가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피자 타입을 결정하고 그 피자 타입에 따라서 객체를 생성하는 모듈을 아예 이 클라이언트에서 따로 떼내서 뭔가 다른 클래스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코드는 훨씬 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가 한 장이 지금 에러 때문에 넘어갔는데 중요한 파트가 지금 넘어가서 코드를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전체 피자에 지금 뭐 네임이 있고 도우가 있고 소스가 있고 그냥 그 피자 종류에 대한 어떤 애스트랙트한 클래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요 메인 안에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없어진 슬라이드에 이제 피자 팩토리가 있을 텐데 그 피자 팩토리한테 그 객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빈 슬라이드에는 뭐가 있냐면 이 내용을 떼가지고 팩토리라는 놈한테 의뢰를 해서 그 팩토리가 타입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주는 코드를 살짝 드러내면 이 프로그램은 얘가 밖에 나가서 팩토리가 역할을 할 테니까 훨씬 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팩토리 부분, 그래서 여기 지금 팩토리를 구현하는 그 슬라이드로 넘어갔는데 에러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피자 스토어에다가 팩토리라는 걸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팩토리에다가 치즈 피자를 오더하는 걸로 하면 이 스토어라는 팩토리 안에서 그 치즈에 해당하는 객체 피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치즈 피자를. 그러면 그 치즈 피자가 피자에서 상속된 거니까 얘의 객체가 돼가지고 그
피자 관련되는 부분, getName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치즈 피자가 이름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베지터블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베지터블 피자가 여기 있는 스토어 객체에 의해서 생성돼서 그 객체가 여기에 지금 다 쓰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코드들을 UML 디자인으로 우리가 그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심플 팩토리, 이 피자 팩토리, 크리에이트 피자, 이 코드가 지금 아까 우리 빈 슬라이드에 보였는데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피자의 어떤 앱스트랙트한 클래스, 그 다음에 치즈 피자, 베지 피자, 페페로니 피자에 대한 각각 상속된 구체적인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지금 얘네들을 직접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얘한테 나 나중에 치즈 피자 필요해. 그럼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비로소 얘가 생성자를 불러서 치즈 피자 만들고, 만약 베지 피자 만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 디펜던트 하지만 얘는 결국은 이거에 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책에서 문제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추상 팩토리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데, 예, 여기 지금 피자가 이제 뭐 맛있어서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뭐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피자 가게가 여러 뭐 캘리포니아, 뉴욕, 시카고에 이렇게 흩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각 프랜차이즈는 지역 특성에 맞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각 객체를 만들 때 어떤 팩토리를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피자, 같은 치즈 피자라도 또 뉴욕 스타일의 치즈 피자, 시카고 스타일의 치즈 피자, 이렇게 각각 스타일별로 다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추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객체의 패밀리를 만들고 싶을 때 동원하는 게 여기 있는 추상 팩토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 일단 우리가 이런 인터페이스 코드를 이제 그 팩토리에 대한 인터페이스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한테 각자 이 뭐 캘리포니아 스타일 또는 뉴욕 스타일, 시카고 스타일의 객체를 만들어내주는 팩토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피자 스토어가 이제 추상 팩토리가 돼서 그 밑에 이런 앱스트랙트한 메소드를 제공하고, 여기 있는 이 서브 클래스에서 이런 뭐 어떤 특별한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피자를 만드는 거, 뉴욕 스타일을 만드는 거, 시카고 만드는 걸 만약 둔다고 하면 각 스타일별로 각각 해당되는 스타일만 지정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코드로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아까 우리 피자 스토어, 이거 아마 우리 그 아까 지나간 에러 때문에 못 본 슬라이드에 아마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자 스토어가 팩토리의 애스트릭트한 인터페이스들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피자를 오더하는 거. 그래서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뭐 아까 우리 메뉴의 스타일 타입에 따라서 뭐 치즈라든지 아니면 베지터블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피자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명수 찍든지 뭔가 찍어주고, 그 다음에 뭐 도우를 만들고 베이크하고 뭐 이런 과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피자에 대한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어떤 그 시조가 되는 그런 앱스트랙트한 팩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크리에이트 피자가 팩토리 메소드인데 그 팩토리 메소드를 앱스트랙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트 피자 메소드를 구현하는데, 만약에 이 크리에이트 피자가 뭐 뉴욕 스타일이다, 뭐 시카고 스타일이다, 그러면 각각 맞는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뉴욕 스타일의 피자 스토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경우에 피자 스토어에 상속받은 부분이고, 얘가 만약에 치즈 스타일이라면 뉴욕 스타일의 치즈, 만약 베지라고 그러면 뉴욕 스타일의 베지터블, 그 다음에 뉴욕 스타일의 뭐 클램 피자, 뭐 페페로니 피자,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또 만약 다른 스타일이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자 스토어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크리에이트 피자라든지 아니면 뭐 오더하는 부분을 상속받아 가지고 뭐 캘리포니아 스타일대로 또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시카고 스타일의 피자는 또 다르게 뭐 치즈인 경우에 시카고 스타일, 베지인 경우 스타일, 각각 스타일별로 따로따로 객체 패밀리를 만드는 그런 팩토리를 제공하자는 게 이제 추상 팩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팩토리들이 그럼 뭘 만드느냐? 얘네들을 만들겠죠. 얘네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객체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뉴욕 스타일의 페페로니 피자를 아까 우리 팩토리가 만들었는데 그 팩토리가 만들 진정한 프로덕트들, 객체들. 그래서 얘는 뉴욕 스타일의 피자고 거기에 지금 네임과 도우와 소스를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토핑에다가 그걸 더 추가한 것들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카고 스타일은 익스트라 식 크러스트가 들어가고 우리 시카고 피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토프드 피자라고 해서 피자 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내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또 이제 도우를 덮어가지고 아주 두껍게 만드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씬 피자, 뉴욕 스타일의 씬 피자하고는 다르게 이제 뭔가 객체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좀 정리하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객체를 생성하는 거를 어떤 생성자에서 끌어내가지고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에다가 그거를 책임지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크리에이터 안에 보면 팩토리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구체적인 객체들을 생성하는 겁니다. 여기 프로덕트들이 있고 그 프로덕트의 구체적인 콘크리트한 프로덕트 여러 개일 때 얘가 그걸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나 뭐 SFX를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병렬 클래스가 필요해요. 만들기 위한 팩토리, 그 다음에 얘는 만들어지는 대상. 그래서 콘크리트한 프로덕트 얘네들을 만들 건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팩토리들이 여기에 구현되고 얘네들이 얘에 대한 생성자를 부를 겁니다. 만약에 종류가 많다 그러면 얘가 그 종류를 파악해서 맞는 프로덕트를 생성자를 부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일일이 관여 안 하니까 얘한테만 명령을 내보내주면 되니까 훨씬 프로그램이 일반적이고 융통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아까 우리 dog factory case, 지금 dog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dog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들 때 이걸 직접 핸들링 해가지고 컨스트럭터 불러서 만들면 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융통성이 없어지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팩토리가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여기 있는 뭐 퀵 비헤이비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팩토리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요거는 조금 좀 아까 예제하고 우리가 코드하고 좀 달라서.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그 피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피자 스토어를 좀
여러 종류의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그걸 프랜차이즈가 각 피자 스토어의 어떤 그 추상 코드에 있는 절차를 따르되 재료를 뭐 그 지역에 따라서 뭐 생략하거나 아니면 저가에 팔거나 이윤을 남기고 싶어서 조금 그 프랜차이즈 사이트별로 뭐 그 상점별로 다른 형태로 가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패턴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추상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변경된 설계가 뭐냐면 피자를 만드는 프로세스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팩토리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재료에 따라서 뭐 우리는 이 재료를 빼고 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 인그레디언트, 이렇게 재료에 대한 팩토리를 우리가 지역별로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표준이 있지만 그 표준에 따를 수도 있고 지역 특수한 요구가 있어서 뭐 이 표준에 맞추지 않는 거를 우리가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드는 거를 만약 문제를 더 확장한다면 뭐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을 공급하는 그런 객체 팩토리를 만들고 각각 여기에 뭐 도우와 소스와 치즈와 뭐 야채와 뭐 페페로니와 이런 것들, 이런 재료들도 하나의 객체로 해서 어떤 그 재료에 대한 객체를 또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각 토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기에 팩토리에서 더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역 특수한 팩토리를 더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시카고 스타일의 피자 중에 이제 그 인그리디언트, 그 재료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우 중에 뭐 아주 그 두꺼운 도우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드는데 뭐 플럼 토마토 소스를 만든다든지 지금 뭐 모짜렐라 치즈를 만든다든지 각각 그 피자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를 내가 특수하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채소의 경우에도 뭐 블랙 올리브, 스피넛, 뭐 시금치, 그 다음에 에그플랜트, 뭐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지금 자기가 커스터마이즈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팩토리가 우리가 사용되려면 네, 여기 아까 우리 피자에 대한 거 안에 지금 여기에 각각 그 도우와 소스와 베지와 치즈 뭐 관련되는 객체들이 그 어떤 치즈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객체를 만들어주는 팩토리가 바로 이겁니다. 각 그 지역 스타일별로. 그래서 이 피자 추상 팩토리 베이스 클래스에서는 이제 이런 재료에 대한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리페어라는 메소드가 지금 추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어떤 피자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 그거를 추상화돼 있는 거를 우리가 수정해서 각각 커스터마이즈해서 뭐 시카고 스타일의 어떤 지역에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베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뭐 350도가 막 화실 텐데 뭐 25분 굽는다. 이것도 각각 자기가 만들 때 지역별로 이걸 바꾼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추상적인 거니까 그 스타일에 맞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치즈 피자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그리디언트 팩토리, 요게 지금 아까 우리 그 재료를 만들어주는 그런 재료의 객체를 만들어주는 생성자고요. 생성자 대신하는 팩토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치즈 피자에 대한 생성자인데
생성자를 부를 때 여기는 ingredient factory를 불러서 미리 그 치즈 피자에 대한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얘네들이 다 셋업을 해줍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ingredient factory가 결국은 요거 안에 있는 ingredient factory에 집어넣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리페어하는 과정을 자기가 추가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가지고 여기에 뭐 create dough, sauce 뭐 이런 과정도 우리가 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피자의 서브 클래스를 수정해서 이제 팩토리가 사용하게 되니까 각 지역별로 특성을 다루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죠, 그냥. 그래서 네. 네, 여긴 지금 시카고 피자 스토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인그레디언트 팩토리 객체 그 재료를 생성하는 그런 객체 팩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 지금 만약에 치즈인 경우에, 치즈 피자인 경우에는 치즈를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인그레디언트 팩토리가 그 치즈 피자에 관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재료가 만들어진 거를, 그런 치즈를 여기다 객체로 만들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베지터블인 경우.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어떤 치즈와 베지터블과 여러 가지 메뉴에 따라서 그 재료가 다르게 들어가는 내용이 다 여기 팩토리 안에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는 더 이상 여기에 관여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피자 메소드 안에서 해당 재료 팩토리를 생성해서 이를 각 피자 서브 클래스에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추상 팩토리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아까는 지역별로 우리가 어떤 그 피자에 대한 메뉴를 다르게 하고 지역 스타일에 맞게 객체 생성을 다르게 했는데, 이제 요 다음 거는 그 재료에 따라서 다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재료의 패밀리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패밀리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추상 팩토리라고 합니다. 어떤 프로덕트의 패밀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뭐 피자 도에 대한 거, 피자 뭐 소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부 다 앙상블로 묶여져서 하나의 피자를 이루는데, 그런 각각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스타일에 맞게 다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추상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뉴욕이나 뭐 시카고 피자도 마찬가지죠. 프로덕트의 패밀리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팩토리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 코드를 컨텍스트 스페시픽한 프로덕트를 생성하는 실제 팩토리 구현에서 분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 클라이언트 코드가 예를 들어서 피자의 어떤 그 재료들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을 계속 다루게 되면 훨씬 더 프로그램이 구체적이 되고 복잡하게 되고 변경에 대해서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컨텍스트 스페시픽한 프로덕트에 대한 내용은 따로 떼내가지고 팩토리 쪽에다가 갖다 두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는 지역에 맞는 팩토리를 선택하고 플러그인하고 알맞는 피자 스타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재료의 세트를 가져오면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융통적인 아주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참 잘 정리하는 의미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네, 얘네들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피자 밑에 있는 특정한 피자 객체를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만들 때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피자 스토어를 통해서 피자 스토어에서 여기 크리에이트 피자를 부를 때에
피자 인그레디언트 팩토리라는 놈을 여기 파라미터로 줘서 얘한테 시키면 얘가 알아서 치즈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이 도우도 아주 두꺼운 경우, 그 밖에 도우 말고 다른 어떤 소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얘가 알아서 그 해당되는 프로덕트를 쭉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시카고 스타일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뉴욕 스타일은 다른 거. 그리고 얘를 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 피자 스토어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크리에이트 피자만 알고 있으면 그 크리에이트 피자와 그 스타일만 지정해주면 그 스타일에 맞는 여기 있는 이 도우와 또는 치즈 피자에 대한 어떤 그 객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상 팩토리 패턴은 프로덕트하고 1대1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콘크리트한 팩토리 A가 프로덕트 A로 만들고 콘크리트 팩토리 B가 프로덕트 B를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그 이런 프로덕트 자체가 뭐 피자 도우와 소스와 뭐 여러 가지 베지터블과 뭐 이런 거에 한다 앙상블이라 그러면 그 조합을 객체의 패밀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팩토리를 여러 개 둔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실 이걸 직접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죠? 팩토리만 알고 있고 팩토리에 관련되는 스타일만 지정하면 그 스타일에 지정된 어떤 뭐 이 팩토리 메소드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 불러서 걔네들이 이걸 생성해 주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밑에 있는 걸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프로덕트에 앙상블의 어떤 컴포넌트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 스타일 자체가 더 하나 더 추가돼도 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는 내용인데 추상 팩토리의 특성은 구체적인 클래스를 고립화해서 쉽게 우리가 만들고 어떤 프로덕트의 패밀리를 쉽게 교환한다든지 또는 프로덕트의 패밀리에 구성되어 있는 객체를 내가 일반적으로 불러가지고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 사이의 어떤 일관성, 아주 제너럴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생성자를 직접 호출하는 것보다는 많은 융통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게 어떤 팩토리 성격이고 오른쪽 것들이 클라이언트들인데 여기는 윈도우 버튼, 모티브 버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근데 직접 그걸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팩토리 불러서 여기 있는 크리에이트 버튼이라든지 크리에이트 에딧 박스라든지 얘네들이 저걸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